자, 드디어 7월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있는 세법 개정안이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앞으로 세제 개편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방향성이 담겼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가볍게 살펴볼게요. 네,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영상 함께 공유해주세요. 자, 내용 바로 봐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이 오후 5시 30분입니다. 그래서 불과 30분 전쯤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번 7월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온 대로 저도 즉시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고 거의 원테이크로 영상을 찍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소개만 드리고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상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법인 세율 환원이 제일 눈에 띄죠. 그래서 이번 7월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부터 관련 뉴스나 미디어 매체에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바로 이 법인 세율을 원래대로 다시 환원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2022년 이 법인세율 개정을 통해 가지고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왼쪽에 보시는 표처럼 과세표준이 2억까지는 9%, 과세표준이 3천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최고세율이 25%였죠. 그래서 24%로 1%포인트 낮춰줬고 이걸 다시 원래대로 인상은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제목에 있는 것처럼 법인세율을 환원하겠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겠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율 적용되는 거는 당연히 일반 법인뿐만 아니라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또는 이자나 배당소득처럼 소위 말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불로소득이 전체 매출액의 50%가 넘고 지배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소위 말해서 가족 형태로 구성하고 있는 이런 특수한 법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법인세율 환원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개정된 취지는 뭐냐면 딱 하나죠.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세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법인세수 실적을 보면 2022년 최초로 이 법인세율을 인하해주고 난 다음에 법인세율이 103조 원이었다가 그 이듬해 2023년도에는 80조, 작년에는 62조로 거의 60%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세수 측면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법인세율 인하였다. 그래서 이번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게 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업소득세, 일반과세, 합산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요건을 갖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리과세 혜택을 좀 제공을 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배당 소득 형태에 상관이 없이 내가 중간 배당을 받든 아니면 분기 배당, 결산 배당을 받든 상관이 없이 모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른 종합소득,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면 사업소득 합산해가지고 모두 다 100% 종합과세 대상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요건을 갖추면 이게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고자 하는 취지가 소위 말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이 배당 성향이 우리나라가 낮다, 우리 기업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런 기업 자체에서 좀 배당을 확대하고 유도할 수 있는 좀 세제상의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 7월 세법 개정안에 분리과세 형태로 담겼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시면 우선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어야만 이런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배당 기업이란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는 일단 상장 법인 중에 이 배당 성향이 40%가 넘어가거나 또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도 대비 매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기업으로부터 받은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가 배당을 받았을 때 이 분리과세가 된다. 그래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거주자만 해당이 되는 세제 혜택이지 비거주자는 해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례 대상이 되는 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당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 배당이 제일 많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내가 주식으로 배당을 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례 대상이 되는 분리과세가 되는 배당은 주식 형태로 받는 배당은 아니고 현금으로 받는 배당 중에 그 배당이 언제 받든지 중간 배당, 분기 배당, 결산 배당 상관없이 일단 현금으로 받는 배당액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된다. 그리고 적용되는 세율은 3단계 누진 세율입니다. 그래서 내가 적용되는 특례소득 배당받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그리고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3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35%의 적용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되는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 쪽에서 별도의 원천징수를 통해 가지고 14% 적용을 하고 세금 신고를 끝납니다. 그렇지만
하지만 이 특례 대상이 되는 배당 소득이 내가 2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납세자는 이런 특례 적용을 위해서 다른 본인의 소득이 있다면 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적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2026년도 사업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2026년 8월 달에 중간 배당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듬해 4월 달에 3월 달 법인 결산이 끝나고 4월 달에 결산 배당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딱 두 번 배당을 하는데, 당연히 A 기업은 고배당 기업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2026년도 이 배당을 하는 대상이 되는 연도에 배당 성량이 40% 이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A 기업의 주주는 2027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가 언제입니까? 2027년도 5월 달까지 하기 때문에 2026년도에 먼저 받은 중간 배당에 대해서 특례 적용을 하고, 그리고 2026년도 기준에 대해서 4월 달에 결산 배당을 진행을 할 때는 내년에 그 이듬해니까 202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5월까지 특례 적용 신고를 같이 하면 이렇게 분리과세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주식 대주주에 대한 판단 기준이 환원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기존에는 대주주 금액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보유 금액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코넥스든 전체적으로 50억 기준으로 이걸 넘어가야지만 대주주가 해당이 된다라고 했지만, 원래대로 10억까지로 기준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면 영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영시행일 이후에 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할증과세 같은 관련 내용이 적용이 될 텐데, 이번 적용을 통해 가지고 종목당 시가총액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조정을 한 게 이 양도세 회피를 위해서 오히려 시장을 좀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보도자료에 담긴 답변에서는 기준 조정에 따라서 대주주 회피를 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가 단순히 내가 대주주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주식을 매도하고 처분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시장 수익률이 오히려 내가 가진 개인 주식에 대해서 투자자 운영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률 측면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이 담긴 대주주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내가 설령 대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이거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는 그런 요인은 많이 적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이 계속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1992년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로 거의 33년 동안 매년 일몰 기한이 연장이 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 연간 이 세수 감면 효과가 2조 5천억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성으로 연장이 되는 걸 이번에 세수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둬서 이제 좀 연장을 안 할 거는 좀 안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이번 7월 세법 개정안에는 그래도 한 번 더 연장하는 걸로 2028년도 말까지 연장이 되는 걸로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녀 수에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를 증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반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금액을 일단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수단별로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또는 사용처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이냐, 혹은 이제 도서, 공연, 박물관 같은 이런 문화사업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15%부터 30%까지 4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공제 한도가 보시면 기본공제 한도라고 해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한도 300만 원, 그리고 7천만 원 넘어가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줬습니다만, 이 자녀 한 명이 더 있으면 아무래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기본공제 한도도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을 해줬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 한 명당 공제 금액을 25만 원, 최대 5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이번 세법 개정안에 이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월 평균 가계 지출액을 보면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는 391만 원이 평균이었어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32만 원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을 했고,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630만 원으로 신용카드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반영을 해서 아무래도 자녀가 좀 더 있으면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도 좀 더 부여를 하고 카드 사용액도 늘어난 만큼 관련 공제를 좀 더 많이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부양 자녀가 2명이고 이 신용카드를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번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긴 한도 상향에 따라서 세부담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보면 총 급여가 6천만 원 정도 되는 근로소득자라면 대략 15만 원 정도 현재보다 더 세금이 감소가 되고, 총 급여가 1억 원인 근로자라면 약 12만 원 정도 현재보다 이 한도가 증액됨에 따라서 내가 납부할 소득세가 연말정산에서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녀 수에 따라서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인 경우, 특히 근로자인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서 비과세 한도가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월 기준으로 2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자녀 한 사람당
연당 20만 원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녀 출산에 대해서 이런 정부가 여러 가지 간접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인센티브 또는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자녀 수하고 상관없이 월 20만 원은 비과세 금액으로 너무 적은 것 같고, 한다고 하면 자녀 1인당 금액으로 이번에 바꾸는 건 좋은 내용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2명이다 그러면 월 20만 원, 연간으로는 240만 원이 급여가 비과세가 되는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이제 인당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연간 240만 원에다가 내가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뭐 15%다라고 한다면 현재보다는 대략 36만 원 정도 연말정산에서 소득세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예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걸 추가가 되었다, 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능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로서 매 연말 현재 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초등학교 기준으로는 학년 기준으로는 2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에 대해서 이런 예체능 쪽에 내가 매달 지출되는 교육비가 있으면 추가로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예체능 학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가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입법 보완을 통해서 분명히 예체능 학원에서 제외되는, 그러니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범위가 별도로 정해질 거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예체능 학원에 대해서 선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월세 세액 공제가 좀 더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 들어온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주택 주말 부부에 대한 월세 세액 공제를 각각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월세 세액 공제를 적용을 받으려면 1,900에게 8천만 원 이하인 이 무주택인 세대주의 세대주만 한 사람만 적용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부득이하게 뭐 남편은 서울에서 일을 하고 뭐 아내분은 뭐 지방에서 대구에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각각 부득이하게 근로사정 때문에 월세 세액 공제를 이중으로 지출을 하게 되었을 텐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세대주만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배우자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역시나 1,900에게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역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하고 배우자의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하고 동거하는 직계 좀비속이 당연히 주택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무주택자인 세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배우자 역시 세대주뿐만 아니라 이 배우자 역시 월세세 공제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 공제 한도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주라면 연간 월세액이 얼마까지 1,00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가 되는데, 이번에 배우자가 들어왔으면 이런 공제 한도도 좀 더 2배로 늘려가지고 연간 2천만 원까지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제 한도는 여전히 이 세대주하고 배우자 합산해가지고 1,000만 원까지만 공제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월세세액 공제도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은 어떻습니까? 대상이 되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또는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월세세액 공제를 적용을 합니다만, 대상 주택 범위가 확대가 돼서,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 연말정산을 할 때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지금 현재 국민주택 규모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은 8호제곱미터, 그 외 지역은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상관이 없이 전체 주택 면적을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면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월세세액 공제를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 시가는 당연히 이제 4억 이하, 시가는 당연히 4억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서 종전하고 동일하게 월세세 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국민평형 이상의 주택도 월세세 공제를 적용을 할 때 이게 너무 공간적으로 비좁기 때문에 좀 더 적용 대상이 되는 월세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 범위를 늘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료를 좀 인하해주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역시 세액공제 적용 기간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가 시장, 특히나 지금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오피스텔에 대한 시장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가 임대료에 대해서 적용 기간을 원래 올해 연말까지만 해주기로 했었는데, 역시 2028년도 연말까지 연장을 해주기로 했고, 마지막으로는 양도세 1월과세를 적용할 때 적용 범위를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이 부동산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내가 증여를 받고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걸 처분을 하게 되면 내가 양도세를 계산을 할 때 내가 처분한 금액 대비 취득금액은 내가 취득한 시점의 취득금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를 해준 증여자의 아주 예전의 취득금액을 적용하는 게 이 양도세 1월과세 적용의 가장 메인이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1월과세 적용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증여자인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이미 사망을 했으면 혼인관계가 없어진
빠진 걸로 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월과세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범위를 좀 더 늘려가지고 증여자인 직계 좀비 속도 역시나 양도일 현재 이미 사망을 한 경우라면 역시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처럼 양도시 이월과세를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오늘은 7월 세법 개정안 관련해가지고 관련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제가 한번 쓱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주요 내용이라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차후에 관련된 내용, 후속적인 보도자료나 아니면 관련된 정부 입장의 발표가 되면 관련 내용 좀 더 보충적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